비행기 출발 60초 전 나는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3분 전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 창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사진 속 강태준은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병동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짙은 네이비색 제냐, 제기애니에 재킷은 한쪽 팔에 걸쳐져 있었다. 흰색 드레스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내가 선물한 파텍, 필립 시계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허리를 살짝 숙인 채 분만실 문틀을 두 손으로 짚고 있었다. 얼굴선은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미간은 꽉 매듭 지은 것처럼 찌푸려져 있었다. 그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짓는 표정이었다. 결혼 생활 3년. 나는 그의 찌푸린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비웃는 표정도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긴장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저 분만실 안에는 그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자 10년 넘게 마음에 품어온 여자, 임나경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아이를 낳고 있었다. 강태준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사모님, 임나경 씨가 방금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연분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셨고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작게, 그러나 비웃음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오늘은 3월 15일 나와 강태준의 3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그가 아침에 펜트하우스를 나설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기다리지 마. 그게 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에 한 말의 전부였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고 현관등만 켜진 채로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주방에 서서 그가 좋아하는 자연산 관자를 직접 굽고 있었다. 기름 온도는 완벽했고 관자는 팬 위에서 지글거렸다. 향긋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식탁에는 새로 산 리넨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중앙에는 3일 전 네덜란드 전문 농장에서 항공편으로 공수한 백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나는 관자 요리를 끝내고 본차이나 접시에 담아 레몬버터 소스를 뿌린 뒤 식탁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장미는 소리 없이 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문자를 보냈다. 3분 뒤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분만실, 임나경, 출산. 세 단어가 한데 엉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무디고 녹슨 칼날처럼 천천히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식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긁어냈다. 관자구이, 레드와인에 졸인 한우 갈비찜, 감귤 소스를 곁들인 옥돔 요리, 블랙 트러플 파스타. 모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고 모두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마지막 접시를 비웠을 때 쓰레기통은 가득 찼다. 주방 불빛은 환했다. 나는 그 아래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6개월 전 내 변호사인 윤 변호사가 건네준 봉투였다. 안에는 공증된 진술서 7부,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3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2세트, 그리고 서명된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장, 강태준의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마치 성을 포위하는 외부인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내가 직접 쌓아 올린 요새를 해체해왔다. 대한항공 KE901 파리행 비행기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B23번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공항 조명은 차가운 백색광으로 머리 위에서 거칠게 쏟아졌다.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며 분주하게 내 옆을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다른 이들은 배웅 나온 이들과 아쉬운 포옹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게이트로 향했다. 앞선 사람들이 탑승권을 스캔하고 탑승교 너머로 사라지면서 줄은 점점 짧아졌다. 내 차례였다. 나는 탑승권을 게이트 직원에게 건넸다. 스캐너에서 맑고 선명한 삑 소리가 났다. 바로 그 순간 내 엄지손가락은 인스타그램의 공유 버튼을 눌렀다. 게시물이 성공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종료 애니메이션은 흰원이 한 바퀴 돌고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이었다. 이 3년도 완전히 어두워져야 했다. 나는 탑승교에 발을 들였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PA 시스템을 통해 게이트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KE901 파리행 비행기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서유진 승객께서는 즉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닫힌 공간에서 메아리치며 내가 걸어갈수록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강태준은 분만실 박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광택 나는 바닥 위를 오가는 그의 구두 소리는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는 몇 초에 한 번씩 분만실 문을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김비서는 3m쯤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3번, 그리고 또 3번 새로 고침했다. 1위, 태강그룹 강태준 CEO, 혼외자 스캔들.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3위, 서유진, 이혼 발표. 3개의 토픽 옆에는 작고 불타는 듯한 붉은색의 폭발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 김비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올려다보았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노란색 속사계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다. 그녀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태준 씨 축하드립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들이고 3.26kg이다. 강태준은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쪼글쪼글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나 아들 생겼어.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서툴지만 지극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한 손으로는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담요 밑을 감쌌다. 아기가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가냘픈 울음소리를 냈다. 강태준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김비서, 내 아들 좀 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김비서의 얼굴을 본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다. 마치 영안실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창백했다. 입술은 떨리고 눈가는 붉었다. 김비서. 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는 듯 막혀 있었다. 대표님, 휴대폰 좀 보십시오. 무슨 휴대폰? 안 보여? 나 지금 아들 안고 있잖아.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기의 작은 주먹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건드렸다. 아빠 해봐. 대표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긴장감에 갈라졌다. 사모님께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셨습니다. 강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얼어붙어 기괴한 가면 같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비서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이 위로 향해 눈부시게 밝았다. 강태준은 한 팔로 아기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그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실시간 트렌드 1위 태강그룹 강태준 CEO 혼외자 스캔들. 실시간 트렌드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실시간 트렌드 3위 서유진 이혼 발표.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유진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눌렀다. 9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 그들의 혼인관계 증명서. 붉은 배경의 작은 사진 속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과 입은 기쁨에 찬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다. 두 번째부터 7번째 사진. 그와 임나경의 불륜 증거들. 함께 호텔 신라에 들어가는 CCTV 캡처. 그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블랙박스 영상. 아버지란에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임나경의 산부인과 진단서 사본. 그리고 오늘의 사진.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뒷모습. 8번째 사진. 이혼 합의서. 9번째 사진. 한 줄의 글. 우리의 3년간의 결혼은 오늘로 끝입니다. 각자의 길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묻지 마세요. 게시 시간 1분 전. 게시물은 이미 10만 건 이상 공유되고 30만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좋아요는 100만을 넘어섰다. 강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언제부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 화면이 걸려오는 전화로 밝아졌다. 강 회장. 그의 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이었다. 그가 받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최 여사,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사회 임원들, 주요 주주들, 언론사들. 전화는 터진 댐처럼 쏟아졌다. 휴대폰이 손안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며 손바닥을 저리게 했다. 불가능해. 강태준이 중얼거렸다. 알았을 리가 없어. 그는 다시 분만실 밖에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 복도 다른 쪽 끝 창문에서 찍은 각도. 전체 장면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 각도. 그는 획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노려봤다. 눈빛은 도끼 서려 있었다. 김비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입술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비켜. 강태준은 아기를 간호사 품에 거칠게 떠밀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간호사는 아기를 놓칠 뻔했다. 그녀는 아기를 겨우 붙잡으며 강태준 씨 하고 소리쳤다. 강태준은 이미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그의 구두가 병원 복도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그는 비상구 문을 밀치고 소방 계단을 3칸씩 뛰어내려갔다. 무릎이 난간에 부딪혔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서유진이 떠나게 둘 수 없었다. 그가 병원 정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지만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서유진의 게시물 공유 수가 초당 수천 건씩 치솟는 실시간 트렌드 페이지가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는 멈춰서 죽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마이바흐 운전석 문을 비틀어 열고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차가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가자 타이어는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을 남겼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다. 속도계 바늘은 3초 만에 0에서 100km/h로 치솟았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항공 KE901편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서유진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강태준이 병원 정문을 뛰쳐나갈 때 그의 휴대폰은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김비서가 허리를 굽혀 깨진 휴대폰을 주었다. 부서진 화면 위로 트렌드 페이지는 계속해서 새로 고침되고 있었다. 서유진의 게시물, 공유는 이미 500만을 넘었고 댓글은 100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김비서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주차장 쪽을 올려다보았다. 강태준의 검은색 마이바흐 후미등이 한 번 깜박이고 병원 문을 지나 사라지는 모습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간호사는 아기를 안고 분만실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텅 빈 복도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냥 가버렸어. 분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임나경이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힘을 쓴 탓에 자줏빛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승리자의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미소. 그녀는 강태준의 아들을 낳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미래의 강여사, 태강그룹의 안주인이었다. 태준 씨는? 임나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다급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려고 애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기는 봤어요? 간호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아기를 그녀에게 데려갔다. 임나경이 손을 뻗어 아기를 받았다. 쪼글쪼글한 작은 얼굴을 보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아빠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나 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임나경은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간호사의 회피하는 눈빛, 김비서의 잿빛 얼굴,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화면은 깨졌지만 여전히 진동하는 휴대폰.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무슨 일이냐고요? 김비서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깨진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실시간 트렌드 1위 태강그룹 강태준 CEO
혼외자 스캔들. 실시간 트렌드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실시간 트렌드 3위 서유진 이혼 발표. 임나경의 손가락이 갑자기 꽉 쥐어졌다. 아기가 품에서 불편한 듯 칭얼거렸다. 그녀는 재빨리 서유진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9장의 사진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호텔 CCTV 캡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블랙박스 영상, 자신의 산부인과 진단서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강태준의 이름, 그리고 오늘 분만실 밖에서 서성이는 강태준의 사진. 타임스탬프는 불과 20분 전이었다. 누가 찍었어? 임나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사진 누가 찍었냐고? 누가 그년한테 보냈어? 김비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임나경은 그에게 달려들듯 눈을 번뜩였다. 너였어. 너였지. 안 그래. 김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나경 씨, 저는 내 이 배은망덕한 자식. 임나경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기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막았다. 산모님, 방금 출산하셨어요. 쉬셔야 합니다. 임나경은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 팔이 맥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 작은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내 아빠는 가버렸어? 임나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볍고 공허해졌다. 마치 혼잣말처럼 그 여자 쫓아갔어. 너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 여자 쫓아서 달려갔다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으려 했다. 산모님, 아기가 너무 우네요. 제가 데려가서 분유 좀 먹일게요. 임나경은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담요를 적시는 동안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강태준.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이름을 뱉어냈다. 내가 아들을 낳아줬는데 넌 안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어. 좋아. 아주 좋아.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오싹한 소리에 김비서는 소름이 돋았다. 서유진이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는 강태준에게 말하듯 텅 빈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그 여자는 내 이름을 진흙탕에 쳐박고 개에게나 던져줬어. 강태준, 너도 끝났어. 내 소중한 태강그룹도 끝장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복도 전체를 채우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누군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당직 의사에게 전화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임나경의 비명,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비서는 구석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는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유진의 변호사인 윤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임무 완수. 입금 완료. 그는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시각, 병원에서 24km 떨어진 올림픽대로에서 강태준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미친 듯이 차들 사이를 헤집고 달리고 있었다. 속도계는 시속 15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파란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다. 차들이 뒤로 멀어져 갔다.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다.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듣지 못하는 듯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을 이 사이로 갈았다. 3년. 3년 동안 그녀는 내 옆에서 말없는 화초 같았다. 그녀는 결코 나와 다투지 않았고 내 앞에서 울지도 않았다. 내가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할 때조차 그녀는 조용히 비켜섰을 뿐이다. 나는 그녀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도 그저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내 명예, 태강그룹의 명예를 수천만 명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불태워버렸다. 휴대폰은 부서졌지만 차의 대시보드 화면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알림이 계속해서 팝업으로 떴다. 태강그룹주, 주가 12% 폭락, 긴급 이사회 소집, 강 회장 부재중 전화 37통, 최 여사 부재중 전화 21통. 그는 화면을 쓸어넘겨 꺼버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서유진이 어느 항공편을 탔는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였다. 병원을 뛰쳐나올 때 그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타임스탬프를 힐끗 보았다. 오후 6시 47분, 지금은 6시 53분이었다. 6분. 그는 이미 6분 동안 그녀를 쫓고 있었다. 강태준은 핸들을 비틀었다. 마이바흐가 두 대의 대형 트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오른쪽 트럭과의 간격은 30ccm도 채 되지 않았다. 트럭 운전사가 경적을 길게 울렸고 그 소리는 그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장면만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오늘 아침 그가 집을 나설 때 서유진은 주방에서 그에게 등을 보인 채 관자를 굽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집게핀 하나로 느슨하게 올려꽂아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렸고 그 향기가 1층을 가득 채웠다. 그는 주방 입구를 지나치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돌아보며 그에게 미소 짓고 말했다. 저녁 먹으러 들어올 거예요? 그는 말했다. 약속 있어.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억지로 지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운전 조심해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힐 때 그는 그녀가 작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제 갑자기 그 말이 기억났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태준 씨. 그녀는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3월 15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강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려 차가 고속도로에서 휘청거리며 가드레일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그녀는 항상 기억했다. 그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임나경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오늘 병원에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그의 첫사랑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분만실 밖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 가서 서유진과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표 한 장, 집 한 채를 쥐어주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다. 대신 그녀가 그를 깔끔하게 끝내버렸다. 강태준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경적이 길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고속도로에 울려 퍼졌다. 서유진, 그는 거의 포효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마침내 공항을 알리는 녹색 표지판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15km이. 그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고속도로 위 검은색 마이바흐의 속도는 이제 시속 160km를 넘어서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은 앞길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핸들을 목 조르듯 쥐고 있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등은 흠뻑 젖어 흰 셔츠가 불쾌하게 달라붙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주방에 있던 서유진의 뒷모습만 반복되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실내복, 느슨하게 꽂은 머리, 하얀 목덜미, 그리고 그 말.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강태준은 턱을 꽉 깨물었다. 턱 근육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실룩거렸다. 차의 대시보드 화면은 계속해서 알림으로 번쩍였다. 그는 디스플레이를 껐지만 알림음까지는 끌 수 없었다. 몇 초에 한 번씩 울리는 띵 소리가 바늘처럼 그의 신경을 찔렀다. 띵. 태강그룹주, 주가 15% 하락. 띵. 부재중 전화, 박상진 이사. 띵. 강 회장, 부재중 전화 42통. 띵. 새 음성 메시지, 최 여사.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롭게 차의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강태준, 너 제정신이니? 온 세상이 태강 가문을 비웃고 있는 게 안 보여? 내 아버지 혈압이 220까지 치솟아서 방금 구급차 불렀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돌아와, 지금 당장. 메시지가 끝났다. 차는 다시 조용해졌다. 3초도 지나지 않아. 띵, 또 다른 음성 메시지. 다시 최 여사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았다. 스피커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분노가 섞인 낮은 목소리였다. 아들아, 딱 한 가지만 묻자. 그 아이. 임나경의 아이. 내 아이 맞니?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앞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항 터미널의 윤곽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회색 건물이 밤하늘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빽빽한 불빛들은 마치 도시의 가장자리에 웅크린 거대한 짐승 같았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km 전입니다. GPS가 안내했다. 그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공항 진입로에 들어서면서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커브길에서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고 차체가 기울었다. 원심력이 그를 운전석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공항의 불빛이 가까워졌다.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커다란 조명 글자가 눈부셨다. 오후 6시 59분. 서유진의 게시물 이후 12분. 강태준은 터미널 출발층 입구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콘크리트 바닥에 마지막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선생님, 놀란 보안 요원이 그를 뒤쫓아왔다. 선생님,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준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터미널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제2여객터미널 출발홀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거대한 운항정보 전광판이 머리 위에서 깜박였고 빽빽한 숫자와 글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끌고 어떤 이들은 의자에서 졸고 다른 이들은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 있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광활한 홀에 울려 퍼졌다. 대한항공 KE901 파리행 비행기는 현재 마지막 탑승 수속 중입니다. 강태준은 홀 중앙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재킷은 차에 두고 왔다. 흰 셔츠는 여전히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머리는 뛰느라 엉망이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다. 눈은 충혈되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았다. 저 사람 태강그룹 그 사람 아니야? 응,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른 그 사람이네. 바람 피운 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연녀랑 병원에 있었다면서. 어디 보자. 휴대폰이 들어 올려지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강태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운항 정보 전광판을 훑었다. 18, 0, 19, 0, 파리. 찾았다. KE901 목적지. 파리, CDG. 예정 출발. 19, 5게이트. B23 상태. 탑승 중. 탑승 중. 그 단어가 눈에 밝히자 심장이 주먹에 쥐어진 듯 꽉 조여왔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녀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출발홀에서 B23 게이트까지 가려면 보안 검색대, 면세 구역, 그리고 긴 중앙 통로를 지나야 했다. 보통 걸음으로는 15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강태준은 뛰었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도에 무겁게 메아리 쳤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세워져 있던 광고판을 넘어뜨렸다. 광고판이 바닥에 쓰러지자 청소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휘어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쇠 맛이 났다. B23 게이트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200m, 100m, 50m. 그는 게이트 구역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의 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B23 게이트는 텅 비어 있었다. 게이트 직원 한 명이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남자가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외침에 가까웠다. 파리 가는 비행기, 타야 합니다. 직원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고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KE901편 탑승은 마감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전광판에는 탑승 중이라고. 직원은 머리 위에 정보 화면을 가리켰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KE901편의 상태는 방금 탑승 중에서 게이트 마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은 정확히 19:0를 가리키고 있었다. 항공기 문이 방금 닫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비행기는 곧 푸시백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를 촬영하며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도착했다. 그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카메라를 그의 등에 고정시켰다. 그들은 속삭이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웃었다. 놓쳤네. 꼴 좋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 여러분, 저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모두 이 장면 캡처하세요. 태강그룹 CEO의 공항 질주. 올해 최고의 드라마네요.
강태준은 갑자기 몸을 돌려 구경꾼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의 거대한 유리벽으로 달려갔다. 밖의 활주로는 대낮처럼 밝았다. 대한항공 로고가 새겨진 보잉 777기가 토잉카에 의해 게이트에서 천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항공사 로고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보이는 편명 KE901. 강태준은 두 손을 유리에 댄 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점점 멀어져 유도로를 향해 방향을 틀고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날개 끝의 항행등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윙크하는 차가운 눈처럼 깜박였다. 유진아. 그의 입술이 유리에 닿았다. 뜨거운 숨결이 차가운 표면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의 휴대폰은 병원에 있었고 차는 출발층 연석에 버려져 있었다. 온 세상이 그가 바보짓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분노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갔고 회사 주식은 폭락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서유진의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에게서 3미터쯤 뒤에서 멈췄다. 대표님. 김 비서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김 비서는 무언가를 내밀었다. 새 휴대폰이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통화 중인 화면이 표시되어 있었다. 발신자 아이디는 윤선아 변호사. 사모님 변호사인 윤 변호사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 귀에 댔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 차가울 정도로 전문적인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강태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진 씨를 대리하고 있는 윤선아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권을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내일 오전 9시 정각의 태강그룹 본사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제 의뢰인께서 전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든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뭡니까? 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요리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만든 저녁 식사는 버렸으며 이제부터 당신이 원해도 다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통화 종료음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강태준의 손이 천천히 옆으로 떨어졌다. 창밖으로 KE901편이 활주로를 질주하고 가속하며 기술을 들어 올렸다. 동체는 우아하게 지상을 떠나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꼬리 날개의 불빛이 깜박이며 점점 더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창가의 속이 텅 빈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촬영 중이었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미친 속도로 스크롤되고 있었다. 잡았음, 듀언 비행기 떠남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여자분들, 채팅창에 잘했어로 도배합시다. 강태준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것뿐이었다. 다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태준 씨.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떠났다. 중앙 통로의 군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휴대폰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었고 모든 렌즈가 창가의 남자를 향해 있었다.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의 후원 기능까지 켰다. 화면 위로 로켓, 스포츠카 같은 애니메이션 선물들이 터져나왔다. 채팅창은 텍스트로 꽉 찬 벽 같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바로 태강그룹 CEO십니다. 방금 인천공항 3KM을 전력 질주하고 아내 비행기 놓치심. 최희애 여씨. 내연녀가 애 낳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쫓아가는 꼴이라니. 한심하다. 유진님, 만세. 이혼하고 재산 절반 다 뺏어버려요. 거덜내버려. 근데 솔직히 잘생기긴 했다. 저러니 바람을 피우지. 강태준은 소음을 차단했다. 그는 거기에 서서 이마를 유리에 댄 채 KE901편이 사라진 텅 빈 활주로를 응시했다. 남은 것은 몇 개의 희미한 별과 이제 하나씩 꺼져가는 활주로 유도등뿐이었다. 김 비서는 3미터 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등을 힐끗 보고 늘어나는 군중을 보았다. 이마의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는 반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차는 아직 출발층 연석에 있습니다. 지금 옮기지 않으면 견인될 거라고 합니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비서는 이를 악물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대표님, 방금 회장님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혈압이 230까지 치솟으셨답니다. 지금 처치 중이라고. 사모님께서 즉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바늘처럼 강태준의 의식을 찔렀다. 그의 몸이 살짝 떨렸다. 마침내 반응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군중이 술렁였다. 돌아선다. 세상에, 눈이 완전 빨개. 울었나봐. 울었네, 울었어. 강태준의 눈은 정말로 붉었다. 우는 것이 아니라 터진 모세혈관이 눈의 흰자위를 가느다란 붉은 그물처럼 뒤덮어 마치 불에 탄 황무지 같았다. 건조하고 타버렸으며 생기가 없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넥타이는 어깨 너머로 넘어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젊고 빛나는 황태자, 태강그룹의 CEO는 이제 강에서 건져 올린 길 잃은 개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두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닿았다. 군중의 소음이 즉시 멎었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김비서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텅 빈 활주로와 잉크처럼 검은 하늘을 마주한 거대한 유리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양손은 옆에 늘어뜨린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그는 그들이나 그들의 카메라 혹은 그들의 캐묻는 시선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떠나버린 비행기를 위해, 그 비행기에 탄 여자를 위해, 3년 동안 그가 소홀히 대한 그 여자를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녁 식사를 위해, 그가 아침에 듣지 못했던 말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찍었어? 너도 찍었어? 누군가 속삭였다. 계속 찍고 있어. 이건 영화보다 더하네. 라이브 채팅이 다시 폭발했다. 무릎 꿇었네. 그래서 뭐? 3년간의 무관심이 지워지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의 최고의 연기는 무릎 꿇었을 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망가져 보이긴 한다. 망가져? 내 연녀가 애 낳을 땐 안 망가져 보였는데. 강태준은 3분 동안 꼼짝 않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무릎이 굳어버린 듯 움직임은 느렸다. 균형을 잡기 전에 몸이 한번 휘청거렸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김비서에게 걸어가 그의 손에서 새 휴대폰을 받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99개 이상의 읽지 않은 알림이 표시되어 있었다. 모두 한 사람 서유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 김비서가 서유진의 비공개 SNS 계정에서 캡처한 스크린샷들이었다. 3년간의 게시물. 모두 그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 게시물. 3년 전 3월 15일 흩어진 장미꽃잎을 배경으로 레드 와인잔을 든 손 사진. 캡션. 새 신부. 그녀는 막 그와 결혼했을 때였다. 그녀의 눈은 잔 속의 와인보다 더 빛났다. 두 번째 게시물. 그해 6월. 타버린 관자 요리 접시 사진. 캡션. 그가 좋아하는 요리 첫 시도. 실패. 유유 먹기 싫다고 그냥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다시 해달라고 하라고 했다. 그래도 눈가에 살짝 미소가 스치는 걸 분명히 봤어. 연습이 더 필요해. 세 번째 게시물. 그해 추석.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 사진. 관자, 스테이크, 생선 요리. 플레이팅은 정교했다. 캡션. 오늘 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가 드디어 한 입 먹어줬다. 딱 한 입이었지만 그래도 먹었다. 뒤따르는 웃는 이모티콘 3개. 네 번째 게시물. 그해 겨울. 사진 없이 한 줄의 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했다. 4시간 동안 닭죽을 끓였다. 한 숟가락 뜨더니 너무 싱겁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다른 냄비를 만들라고 했다. 아주머니가 만든 죽도 안 먹었다. 나는 내 것을 다 마셨다. 전혀 싱겁지 않았는데. 정말로. 5번째, 6번째, 7번째. 강태준은 하나씩 스크롤하며 내려보았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모든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있었다. 친구들의 농담, 절친의 안타까움,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 하지만 서유진은 누구에게도 답글을 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록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지키려 애쓰던 이 결혼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끝에서 두 번째 게시물은 3개월 전이었다. 이혼 합의서 표지 사진. 캡션은 없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오늘이었다. 오후 6시 4분 6초. 사진도 글도 없었다. 단 하나의 위치 태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태그 아래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리를 표시했다. 파리까지 9, 234km. 강태준은 그 숫자를 쳐다보다가 웃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쥐어짜는 듯한 울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들리는 쉬고 마른 소리였다. 그는 웃었다. 그리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그는 웃었고 휴대폰을 든 손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칼에 찔린 짐승처럼 허리를 숙일 때까지 웃었다. 9, 2, 3, 4 킬로미터. 그는 그 숫자를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9, 234km 떨어진 곳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냈구나. 김비서는 그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김비서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가자. 그는 단 두 마디만 하고 터미널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군중이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휴대폰 카메라들은 출발층 연석까지 그의 등을 쫓았다. 강태준의 마이바흐는 여전히 그곳에 빗둘게 주차된 채로 있었다.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열쇠는 시동장치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보안요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선생님, 이 차는. 강태준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안요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견인해 가세요. 어디든. 그렇게 말하고 그는 뒷문을 열고 차에 탔다.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김비서는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제2여객터미널을 빠져나갔다. 등 뒤의 군중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고 라이브 채팅은 계속 스크롤되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좌석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를 그리며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김비서는 백미러로 힐끗 보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태준 씨. 강태준은 마침내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3만 피트 상공에서 9, 234km 떨어진 파리행편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임나경은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기는 간호사가 데려갔고 방에는 그녀 혼자 남았다. 링거는 한 방울씩 떨어졌고 침대 옆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삐소리를 냈다. 강태준이 뛰쳐나간 이후 그녀가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베개를 던지고 침대 옆 탁자의 물컵을 깨부순 뒤 거의 20분 동안 이 자세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해졌다. 고요한 물처럼. 그녀의 휴대폰은 베개 옆에 화면을 아래로 한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볼 용기가 없었다. 실시간 트렌드, 댓글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지 볼 용기가 없었다. 내연녀, 가정 파괴범, 꽃뱀. 보지 않아도 그들이 쓸 단어들을 알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터뜨린 사람이 서유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유진. 임나경의 기억 속에서 그 여자는 항상 희미한 그림자였다. 강태준과 결혼한 3년 동안 그녀는 어떤 사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사교계 파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태강그룹의 연례 파티에서조차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사진에 찍힐 때면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강태준의 뒤를 따랐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미소는 희미했다. 언제라도 흩어질 수 있는 연기처럼. 임나경은 그녀를 위협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그저 그런 외모와 유순한 성격을 가진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강 여사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그녀 임나경이야말로 강태준과 함께 자랐고 그가 처음 손을 잡은 여자였으며 그가 술에 취하면 부르는 이름이었다. 강 여사 자리는 원래 그녀의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인내했다. 천천히 계획했다. 강태준을 다시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3년간의 심야 통화,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리고 실수인 척 보낸 정교하게 조작된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 지난 6월 그녀는 임신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10분 동안 미소 지었다. 이 아이만 있으면 강태준은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유진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서유진은 3년 동안 숨겨온 칼날이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 날카로움을 모른다. 일단 뽑히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산모님, 아기 분유 먹고 트림도 했습니다. 지금은 푹 자고 있어요. 안아보시겠어요? 임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노란 담요에 쌓인 작은 몸에 닿았다. 그녀의 아들, 10달 동안 품고 8시간의 진통을 겪은 아들. 그녀는 손을 뻗어 아기를 받았다. 얼굴은 여전히 쪼글쪼글하고 붉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임나경은 그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눈가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빠는 가버렸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태어난 날 내 아빠는 다른 여자를 쫓아갔어.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아무것도 몰랐다. 너를 한 번 더 안아보지도 않았어. 간호사에게 너를 떠밀고 가버렸다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듯이. 간호사는 어쩔 줄 모르고 곁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최 여사,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태강그룹 회장의 아내, 뉴욕 사교계의 악명 높은 여장부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입었던 녹색 샤넬 수트 대신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었고 화장은 마치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듯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강태준과 똑같은 그 눈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 눈은 폭발 직전의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태강그룹 보안요원 2명이 그녀를 따랐다. 그녀를 보자 임나경은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아기를 더 꽉 껴안았다. 어머님, 어디서 감히 그 말을 입에 올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냉동고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너에겐 그럴 자격 없어.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침대 옆으로 걸어와 임나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운 칼날처럼 임나경의 얼굴에서 아기에게로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 아이, 태준 씨 아이예요. 임나경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확실해? 확실해요. 최 여사는 3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아기의 담요를 확 젖혔다. 임나경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다. 최 여사는 그녀를 무시하고 아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눈썹, 코, 입, 귀 모양.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기를 다시 덮어주고 몸을 바로 세웠다. 태준이 어릴 때 모습이 좀 있긴 하네. 그건 인정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생아는 절대 태강 가문 족보에 오를 수 없어. 임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태준 씨가 저한테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는데? 최 여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너와 결혼하겠다고? 우리 가문에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임나경, 너 정신 나갔니? 태강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그리고 넌 누구지? 세상 남자들이랑 붙어먹고 사생 하나 낳고 다니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꿈을 꿔? 임나경이 떨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는 비웃으며 경호원에게서 서류 뭉치를 받아 임나경 앞 담요 위로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내 더러운 과거. 사람들이 전부 파헤쳐놨더군. 임나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은 2019년에 낳은 딸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홍콩 재벌의 법적 통지서였다. 두 번째 장은 부동산 재벌과의 합의서, 그의 사생아에 대해 입을 다무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었다. 세 번째 장은 법원 소환장이었다. 원고는 헤지펀드 대표의 아내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3개의 문서, 3명의 아이, 3명의 다른 남자. 임나경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서류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에 흩어졌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서유진 짓이야. 날 망치려고 조작한 거라고. 조작? 최 여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차가웠다. 이 문서들의 사건 번호는 전부 법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 그런데도 조작이라고? 임나경, 태강그룹 법무팀을 너무 얕보는군. 임나경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품에 안긴 아기가 꿈틀거리며 작게 울었다. 최 여사의 시선이 아기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복잡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속의 냉기는 더욱 깊어졌다. 아이는 태강그룹에서 데려가겠다. 유전자 검사 후 태준이 핏줄임이 확인되면 우리가 키울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 너는 평생 우리 가문에 발도 들일 수 없어. 네가 낳은 아이는 너를 이모라고 부를 것이고 너는 평생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최 여사는 손을 뻗어 임나경의 품에서 아기를 그냥 빼앗아갔다. 임나경은 그를 되찾으려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방금 출산한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다. 2명의 경호원이 그녀를 쉽게 제압했다. 안 돼요. 내 아기 데려가지 마세요. 임나경이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다고요. 이럴 순 없어요. 최 여사는 아기를 안고 문으로 걸어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멈췄다. 네가 낳았지, 그래. 네가 그 아이를 낳는 동안 그 아이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쫓고 있었어. 네가 그 아이를 낳는 동안 온 세상이 너를 내연녀라고 불렀지. 네가 그 아이를 낳는 동안 태강그룹의 주가는 수조 원이 증발했어. 내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 태어난 첫날부터 수치심만을 안겨줬다고. 문이 닫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고 그와 함께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임나경은 침대에 꼼짝없이 눌린 채 여전히 손을 뻗고 있었다. 입술이 격렬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베개를 흠뻑 적셨다. 강태준, 그녀는 목구멍에서 그 이름을 쥐어짰다. 목소리는 천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태준. 그녀의 비명은 VIP 병동을 오랫동안 울렸다. 오늘 밤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준은 떠났고 아이는 빼앗겼으며 그녀의 과거는 수천만 명 앞에 발가벗겨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서유진이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위협으로 여긴 적 없었던 여자. 임나경의 비명은 서서히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이내 그 흐느낌도 멎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30분 전과 마찬가지로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대한항공 KE901편 퍼스트 클래스. 서유진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좌석에 등을 기댔다. 호박색 액체가 소용돌이 쳤고 거품이 꾸준히 솟아올라 표면에서 터졌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창밖의 구름층은 달빛 아래 은빛 바다처럼 광활하고 고요했다. 승무원이 다가왔다. 손님, 수면을 위해 좌석을 준비해드릴까요? 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승무원은 물러갔다. 서유진은 샴페인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몇 시간 동안 꺼져 있었다.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사과 로고가 켜졌다. 몇 초 후 홈 화면이 나타났다. 알림 개수에 그녀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부재중 전화 137통, 문자 메시지 99 플러스 개, 카카오톡 메시지 99 플러스 개. 그녀는 먼저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가장 최근 것은 새벽 1시 22분, 강태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유진, 어디야? 마침표도 없었다. 두 번째 메시지, 1시 23분. 전화 받아. 세 번째 메시지, 2시 4분. 제발. 네 번째 메시지, 2시 5분. 유진아. 그냥 그녀의 이름. 서유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결혼 3년 동안 강태준은 그녀를 그냥 유진아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항상 서유진 씨였다. 결혼 후 한 달 내내 그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녀가 그냥 이름만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에야 유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격식 있고 비즈니스적인.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냥 그녀의 이름.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답장하지 않은 채 계속 스크롤했다. 1시 30분. 나 4시간째 공항에 앉아 있어. 1시 35분. 사람들이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 1시 40분. 내일 오후 3시에 출발하는 다음 파리행 비행기 표 샀어. 1시 45분. 내가 이 비행기에 있는 거 알아.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갈게. 서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다음 비행기. 그가 표를 샀다.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강태준과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고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젯밤 7시 3분. 그녀가 휴대폰을 끈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온 것이었다. 서유진 씨,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 무슨 뜻이야? 설명해. 김 비서가 그 사진 보냈지? 매수한 거야? 언제부터 조사한 거지? 약 20분 후. 병원 나왔어.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는 꺼져 있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안 그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유진아, 그냥 얘기 좀 하자. 가지마. 3년이야.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 적어도 얼굴 보고 얘기할 기회는 줘야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인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안 돼. 유진아, 듣고 있어? 이럴 수는 없어. 서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고 거품이 혀끝에서 터졌다. 시큼하고 약간 달콤했다. 3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텅 빈 대저택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법,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미소 짓는 법, 강태준과 임나경의 타블로이드 사진을 못 본 척하는 법. 하지만 술 마시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오늘 밤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꽤 술이 세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어도 그의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은 떨리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새벽 3시에 강태준이 보낸 것이었다. 나 공항이야.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제2여객 터미널 출발홀의 거대한 유리창을 찍은 사진이었다. 밖은 심야의 활주로였다. 유리창에 비친 사진 찍는 사람의 모습.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유리의 등을 기댄 채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뻗고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셔츠는. 그 남자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몇 시간 전 그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유진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행동을 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 채팅방 나가기.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눌렀다. 대화창이 사라졌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실처럼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서유진은 휴대폰을 작은 테이블 위에 화면을 아래로 하여 내려놓았다. 그녀는 샴페인을 들어 한 모금씩 마셨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 그녀는 빈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한 잔 더 주세요. 승무원은 잠시 놀랐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손님. 샴페인이 다시 채워졌다. 서유진은 창밖의 구름바다를 향해 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하는 것일까? 주방에서 관자를 굽던 3년. 버려진 저녁 식사. 답장 한 번 받지 못한 SNS 게시물들. 오늘 아침 그가 듣지 못한 말들. 그녀를 234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는 비행기. 공항 바닥에 비뚤어진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는 남자. 끝을 위해. 그리고 시작을 위해. 그녀의 입꼬리가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커져 마침내 넓고 밝은 미소가 되었다. 3년 동안 짓지 않았던 미소. 그녀는 미소 지었고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없었다. 단 한 방울도. 태강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 새벽 4시. 68층짜리 유리타워는 경비원과 청소 인력만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 밤은 주차장부터 로비, 엘리베이터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정문 앞에는 10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48층 회의실의 분위기는 끌어넘치기 직전의 냄비 같았다. 12명의 이사진 전원이 참석했다. 어떤 이는 급하게 걸친 정장 차림이었고 어떤 이는 외투 아래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한 이사 앞에 재떨이는 이미 담배꽁초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태강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비서에 따르면 스캔들이 터진 순간 회장의 혈압이 230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그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아직 퇴원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인 CEO 강태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태강그룹의 부회장이자 강 회장의 아내 강태준의 어머니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입었던 녹색 수트 대신 검은색 파워수트로 갈아입었다. 립스틱은 짙은 핏빛이었다. 컨실러로도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눈 밑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두 명의 비서가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그녀를 따랐다. 최 여사는 테이블 상석, 강 회장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 뒤에 서서 테이블에 손을 얹고 참석한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회장님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이 회의는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과 함께 맨손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첫째, 주가.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저녁 7시 3분. 서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후 16분 만에 우리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전 시장 마감 기준으로 태강그룹은 시가총액 5조 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3시간 만에 5조 원. 다음, 여론. 그녀는 비서에게서 폴더를 받아 계속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0위권 중 6개가 우리와 관련 있습니다. 1위 강태준 불륜, 2위 태강그룹 스캔들, 3위 서유진 이혼, 4위 태강 주가 폭락, 5위 임나경 과거 폭로, 6위 강태준 공항 무릎. 모든 플랫폼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그녀는 폴더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37년 동안 태강그룹이 이렇게 유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최우선 과제는 위기관리입니다. 즉시 성명을 내고 사진은 조작되었으며 루머는 악의적이라고 주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은 진짜야. 최 여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CCTV 캡처도 진짜고 블랙박스 영상도 진짜야. 산부인과 진단서도 진짜고 분만실박 사진도 진짜지. 전부 내 아들놈 작품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러니 부인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부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인이 아니라 분리야. 분리라니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두 가지 전선에서. 최 여사는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첫째, 강태준의 개인적인 행동은 태강그룹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립한다. 즉시 강태준을 CEO 직무에서 정지시키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내가 임시 CEO를 맡겠다.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개인 자금과 회사 계좌 사이의 모든 교차점을 조사할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둘째, 임나경. 그 여자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널리 퍼뜨려 과거 소송, 합의금, 다른 남자들과의 금전적 조것,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어. 인터넷이 이미 파헤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은 언론의 초점을 태강그룹에서 그녀에게로 옮기는 거야. 누군가 망설였다. 그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방금 출산했는데요. 최 여사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태강의 핏줄일지 모르지만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은 없어. 그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감수해야지.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최 여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일어섰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거나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았다. 그는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환자복 위에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왼손 등에는 아직 링거 자국으로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지만 그의 눈은 무서운 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를 따라오며 낮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회장님,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은 단 2마디만 했다. 나가. 의사는 물러났다. 강 회장은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최 여사가 옆으로 비켜섰다. 그가 앉았다. 다른 모든 이들도 따라서 앉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을 훑다가 마침내 빈 의자, 강태준의 자리에 멈췄다. 그놈은 어디 있나?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최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은 부서졌고 차의 GPS도 꺼져 있어요. 김 비서 말로는 새벽 2시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합니다. 공항? 강 회장이 되뇌더니 마르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내 아들, 강 회장의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그게 온 세상에 생중계되다니. 5조 원, 37년의 노력. 3분 무릎 꿇고 5조 원을 날렸어.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물컵이 튀어오르며 엎질러졌다. 찾아내. 필요하면 끌고 와. 만약 그놈이 그 여자를 쫓아 파리로 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최 여사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강 회장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여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변했다. 의사 불러. 누가 의사 좀 불러.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의사가 응급카트를 든 간호사와 함께 다시 뛰어들어왔다. 회의실은 즉시 응급실로 변했다.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야기한 남자, 강태준은 공항 중앙 통로 바닥에 유리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파리행 비행기 표가 쥐어져 있었다. 비행기는 그날 오후 3시였다. 10시간 남았다. 그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을 몰랐다. 어머니가 그를 대신해 회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서유진이 이미 그들의 대화창을 삭제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알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녀에게 가야 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새벽 5시. 밖의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다. 임나경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이 자세로 누워 있었다. 최 여사가 아기를 데려간 후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고 물건을 부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정제를 주었지만 약 기운이 사라진 후 그녀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산전 그저 거기 누워 있었다. 숨쉬는 시체처럼. 휴대폰은 다시 그녀의 손에 있었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그녀의 끔찍하게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눈은 말라 있었다. 남은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녀는 실시간 트렌드를 읽고 있었다. 온 세상이 그녀를 저주하고 있었다. 임나경, 과거, 폭로는 3위까지 올라갔다. 누군가 10년 전 홍콩 재벌과의 소송을 파헤쳤다. 누군가 대학 시절 부동산 재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누군가는 심지어 그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병원 기록까지 찾아냈고 출생증명서 사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란의 이름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헤쳐졌다. 임나경의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읽었다. 무표정하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신호가 가다가 잠결에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신지. F1맨 변호사님? 임나경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차분했다. 저예요, 임나경. 상대편에서 2초간의 침묵,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나경 씨,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임나경의 시선은 여전히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 아이는 빼앗겼고 제 이름은 밤새 인터넷에서 진흙탕에 처박혔어요. 제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F1만이 한숨을 쉬었다. 봤습니다. 뉴스, 실시간 트렌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3가지요. 임나경의 목소리는 돌에가는 무딘 칼날 같았다. 첫째, 태강그룹을 아동유괴로 고소하세요. 제가 그 아이를 낳았어요. 유전자 검사로 달리 증명되기 전까지 그들은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최 여사가 경호원들과 제 방에 쳐들어와 아이를 데려간 전 과정은 병원 CCTV에 찍혀 있고 간호사들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F1만은 반대편에서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다. 둘째, 강태준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우리 관계는 3년 동안 지속됐어요. 증거는 다 있어요. 문자, 송금 내역, 호텔 기록, 통화 녹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실혼 관계였죠.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F1만이 타자를 멈췄다. 임나경 씨, 정말 이 길로 가시려는 겁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태강그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당신과 싸울 겁니다. 알아요. 그리고 셋째, 임나경이 그의 말을 끊었다. 양육비로 강태준 개인 소유의 태강그룹 주식 10%를 요구할 거예요. 거절한다면 제 아들의 DNA 샘플을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에 보내고 태강 재벌의 후계자가 그들이 훔쳐간 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상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페일만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임나경 씨, 태강그룹의 10%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현재 시가총액으로 3조 원이 넘죠. 알아요. 계산해봤어요.
임나경은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은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미쳤어. 미쳤다고. 임나경이 웃었다.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F1대난연 변호사님, 제가 강태준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를 14살에 만났어요. 20살에 사귀기 시작했고 22살에 그의 아이를 임신했죠. 그때 그가 말했어요. 나경아, 조금만 기다려줘.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청혼하러 갈게. 그녀의 웃음이 멎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해외로 보낼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팔에는 서유진이 있었죠. 10년 동안 사랑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F1들만은 조용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서유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족을 위한 정략 결혼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나뿐이라고 했죠. 저는 그를 믿었어요. 또 3년을 그와 함께 보냈어요. 또 3년을 기다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의 법적 아내는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도망쳤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들이닥쳐서 제 아이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표를 사서 그녀를 쫓아가고 있죠. 임나경은 눈을 감았다. 10년이에요, 변호사님. 10년 기다림의 결과가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공항에서 무릎 꿇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신경 쓸 것 같아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긴 한숨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3가지 요청사항 기록했습니다. 해가 뜨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오전에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임나경 씨, 경고해야겠습니다. 이 3가지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면 여론은 당신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임나경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타는 듯한 통증이 꿰뚫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마에 땀이 맺힌 채로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도시 위로 새벽의 첫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기묘한 곡선을 그렸다. 강태준, 그녀가 속삭였다. 서유진을 되찾고 싶다고. 좋아, 소장받고 나서도 그녀를 쫓아갈 힘이 남아있는지 보자.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새벽의 첫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서유진, 그녀는 빛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무너뜨리고 그냥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한 가지 잊었어. 너덜너덜해진 평판도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걸. 네가 파리에서 돌아올 때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보자고. 파리샤를 드골 공항. 현지 시각 오전 6시. KE901편이 부드럽게 착륙했다. 밖의 파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활주로 조명은 옅은 안개 속에서 흐릿했다. 서유진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 들고 탑승교를 걸어 나왔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구석의 한 노인이 아코디언으로 프랑스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삶의 냄새였고 이번에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탔다. 운전사는 그녀의 서툰 프랑스어를 알아듣고 그녀가 준 주소로 향했다. 에펠탑이 황금빛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여기였다. 택시는 느말의 지구의 오스만 양식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다. 3개월 전 윤 변호사를 통해 구입한 곳이었다. 작은 연철 발코니가 있는 6층 아파트. 그곳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그녀는 실제로 오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두었다. 피난처. 탈출로. 아파트는 작지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흰 벽, 원목 바닥, 발코니로 이어지는 프렌치 도어. 온라인으로 골랐던 가구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연회색 소파, 작은 오크 식탁, 주방 카운터 위에 새 커피 머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발코니로 나가 밖을 내다보았다. 파리가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회색 지붕들, 크림색 벽들. 노트르담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6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그녀.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도착하셨군요. 서유진은 답했다. 네, 도착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어젯밤 태강그룹 시가총액 5조 원 증발. 강 회장 이사회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 뇌졸중. 최 여사가 CEO 대행. 강태준은 직무 정지. 임나경은 오늘 아침 퇴원했고 소송 준비 중.
서유진은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또 다른 메시지. 강태준. 오늘 오후 KE904편 비행기 표 있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파리 도착 예정. 서유진은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타자를 쳤다. 그가 온다고 뭐가 달라지죠? 윤 변호사님, 그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나를 찾아서 내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하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타자를 쳤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을 거예요. 윤 변호사는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서유진은 휴대폰을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풀었다. 옷 몇 벌, 플랫슈즈 한 켤레, 여권, 은행카드, 그리고 이혼 합의서 사본, 공증된 자산 이전 서류, 강태준 개인 소유의 태강그룹 주식 15%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가 담긴 서류 봉투. 그녀는 봉투를 침실 금고에 넣고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315. 그들의 기념일이자 그녀가 떠난 날.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이 아닌 실제 전화였다. 발신자 아이디는 강태준. 그녀는 그것이 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받지도 않았다. 수십 번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10초 후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다시. 5번째 시도에서 멈췄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 공항이야. 오후 3시 비행기. 내일 아침에 파리에 있을 거야. 네가 날 보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널 찾을게. 서유진은 휴대폰을 발코니 난간의 화면을 아래로 하여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썼다. 설탕을 넣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파리, 다음날 아침 6시 15분. 강태준은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내렸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짙은 회색 바지에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면도도 했다. 머리는 단정했다. 공항에서 무릎 꿇었던 폐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충혈된 눈이 그를 드러냈다. 그는 13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주방에 있던 그녀의 뒷모습, 그녀의 답장 없는 SNS 게시물,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보았다.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이혼할 수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택시 운전사에게 르말의 지구의 주소를 보여주었다. 윤 변호사의 회사로부터 태강그룹의 연간 법률 자문료를 동원해 밤새 알아낸 주소였다. 택시가 멈췄다. 그는 내려서 6층을 올려다보았다. 연철 발코니 위에 흰색 화분이 보였다. 프렌치 도어는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저 안에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나선형 계단을 올랐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흰색 나무문 앞에 섰다. 그는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노크했다. 더 세게. 여전히 아무것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가 거기에 없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녀가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봐 더 크게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꺼져 있지도 통화 중이지도 않았다. 신호가 갔다. 그리고 그녀가 받았다. 침묵. 하지만 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드럽고 고른.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거친 속삭임이었다. 나야, 내 문 밖에 있어. 침묵.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제발 그냥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나서 네가 여전히 내가 떠나길 원한다면 갈게. 마침내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아니라 발소리였다. 멀리서 다가오는 가벼운 발소리, 점점 가까워져 문 바로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창, 작은 외시경이 열렸다. 그 뒤에 서유진의 눈이 있었다. 그 눈은 평온했다. 화가 난 평온이 아니라 진짜 호수 같은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3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외시경을 닫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문에 기대어 차가운 나무에 이마를 댔다. 유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녀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들려왔다. 맑고 깨끗하게. 강태준 씨. 그가 몸을 바로 세웠다. 듣고 있어. 3년 전 3월 15일 저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평탄했다.
그날 저는 3개월 동안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당신이 제 베일을 들어 올렸을 때 당신이 속삭인 이름은 나경아였어요. 강태준의 숨이 멎었다. 우리 신혼 첫날 밤 당신은 서재에서 잤어요. 저는 당신이 피곤한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은 임나경과 이 시간 동안 통화하고 있었더군요. 그만해.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저는 성대한 저녁을 차렸어요. 당신은 야근해야 한다고 했죠? 나중에 김 비서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당신은 밤새 임나경의 아파트에 있었더군요. 그만하라고 했어. 우리 세 번째 결혼기념일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저는 주방에서 관자를 굽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나갔죠. 제가 물었어요. 저녁 먹으러 들어올 거예요? 당신은 말했죠. 약속 있어 제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태준 씨. 당신은 못 들었죠, 그렇죠? 들었어. 그가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들었다고. 문 뒤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늘처럼 그의 귀를 찔렀다. 들었고, 그래도 떠났군요. 복도는 조용해졌다. 강태준은 다시 문에 머리를 기댔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한 쉰소리였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응답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3년 동안 매일 너에게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무슨 기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마치 문에 바싹 붙어 있는 것처럼. 강태준 씨, 저에게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건가요? 당신을 용서할 기회? 당신과 함께 서울로 돌아갈 기회? 계속 강여사로 살아갈 기회?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내 회사 주식 전부 줄게. 임나경 정리할게. 내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3년간의 무관심을 지울 수 있나요? 제가 혼자 먹은 모든 저녁 식사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당신이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SNS 게시물들을 올리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높아졌지만 그 작은 변화가 어떤 비명보다 더 아팠다. 강태준 씨, 저는 27번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전부 당신에 관한 거였죠. 한 번이라도 좋아요를 눌렀나요? 댓글을 달았나요? 당신은 제가 떠난 후인 이틀 전에야 그것들을 봤어요.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그저 들킨 것에 대한 회한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다. 강태준의 손이 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멀어지고 있었다. 유진아, 그가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뭘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네가 이 문을 열어주겠어? 발소리가 멈췄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목소리가 아파트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 단 몇 마디. 걔도 그런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발소리가 다시 시작되어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문 밖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파리에 이른 아침 햇살이 계단통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몸 위로 떨어졌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받았다. 목소리는 부서진 조각 같았다. 무슨 일이야?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방금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임나경 씨가 대표님을 혼인빙자 간음과 사실혼 파기로 고소했고 회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즉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천천히 돌아서 닫힌 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6층 발코니에서 서유진은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네이비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건물을 빠져나가 길모퉁이에서 택시를 잡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뜨거웠고 여전히 썼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고 그의 이름을 찾았다. 화면을 3번 탭했다. 연락처 삭제. 확인. 그 이름이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발코니 구석의 흰색 화분 속에 던져넣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열쇠와 지갑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빵집 여주인이 미소 지으며 갓 구운 크루아상을 건넸다. 서유진은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것이 입안에서 부서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했다. 씹으면서 그녀는 문을 밀고 파리의 아침 속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환영하는 소리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소리처럼.